지금부터 생명 존중 마약 근절 언론 공익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양지훈 사무총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님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이태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 이태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세미나 참석해주신 문기석 주필님, 권태우 신동민 실장님, 오연환 논설위원님, 이광철 서명훈 부국장님, 서희로 부장님 등 언론계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편집인협회는 올해로 4년째 우리 사회 변증 중 하나인 자살 문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하면서 유해한 사회적, 정치적 환경과 노동 환경을 비난하는 대신에 잘못된 뇌와 정신을 탓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자살 문제와 함께 심각해진 약물 중독 문제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명 존중, 마약 근절, 언론 공익이란 아주 길다란 제목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마약 중독의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조현석 총신재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중독 치료의 대모로 불리우시는 조 교수님은 한국청소년 중독예방본부 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30년 넘게 24시간 365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서 상담하면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실천하고 계시는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되돌아보면서 효과적인 보도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는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자살 실태와 예방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님은 대한민국 자살 예방 상담 전문가로 30년 넘게 우리나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공헌하셨으며 24시간 상담체계 확립과 상담원 양성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때까지 그냥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 문화를 이끌고 가 계시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발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자살 문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빠리빠리 좀 넘기고 함께 고민해야 될 그 지점에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나 보네요. 네. 나오면 그러면 하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 보건상의 정신 보건상의 문제인 자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WHO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70만 명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70만 명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13,000명 정도 자살하고 일본이 약 25,000명, 미국이 약 3만 명, 세 나라만 더해도 좋게 6만 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통계가 잡힌 나라에서 7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제는 70만 명이 자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70만 명이 자살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소위 서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큰 고통과 충격과 또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평균 6명 이상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너무 많이 자살을 하니까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합동으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자살 예방의 날을 지키고 있죠. 네. 이 자살 예방의 날을 만든 것은 좀 아주 심각한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날로 삼자. 이게 하나 있고 또 자살이라고 하는 킬러들과 배틀을 하자,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언의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의 주제를 200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Changing the Narrative on Suicide라고 하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네. 자살에 대한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살을 예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방할 수 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금기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자.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오명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낙인을 좀 줄이고 자살 문제로 내가 고민이 있으면 신속하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건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살을 저지르다라고 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들. 또 이 자살에 대한 아주 상세한 보도보다는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꿔보자. 그리고 자살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난 40년 동안 자살자 숫자로 뭐 인구 10만 명과 몇 명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몇 명 정도 자살했나 보니까 4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자살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10명 그 내외였습니다. 근데 1997년 또 2003년, 2008년 이렇게 큰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 사실 공교롭게도 모든 문제가 다 경제적 문제로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런 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살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2022년, 2023년도 자살로 사망한 40대, 50대가 약 5천여 명에 해당이 되고요. 10대, 20대가 3,400명, 또 60대 이상이 4,600명 이상의 자살자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지금 죽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다. 출산율 저하로 아이들을 많이 낳자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3,700명 이상의 우리들의 10대, 20대 청년들이 우리들의 곁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지지도 않네요. 네. 다음. 네, OECD 이거 너무나 많이 보셨죠?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10만 명당 OECD 평균이 10.7명이지만 우리나라가 인구 표준화로 해도 2배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지난 5년 동안 그 66,922명 자살을 했는데 30명 기준 초등학교 교실이 2,231개가 사라졌습니다. 그거와 맞먹는 자살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네, 우리들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청소년 10대에서 24대 청소년들이 OECD 평균이 5.9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12.4명인데 일본 우리나라 뉴질랜드가 다 12명이 10만 명대 12명이 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숫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그 압박감, 사회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뉴질랜드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압박감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해 자살 시도로 내원한 사람들이 10대,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20대가 10,000명 넘게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이제 내원을 했고요. 그 세계 청소년의 자살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고쳐지지 않았네요. 65세 이상 노인들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이죠. 네, 다음. 네,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이제 자살인데 이 말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대, 20대, 30대는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자살이라고 하는 숫자가 13,000명 2023년도에 자살로 사망했지만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자살, 자살 시도, 자살 생각, 영향을 받는 사람까지 하면 자살은 몇몇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상 최고에 갇힌 생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사실은 뚜렷한 해결 방법을, 원인들을 찾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아직까지도 못 찾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가장 많이 자살하는 동기를 경찰청 변사자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그 외 다양한 문제로 이제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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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에밀 듀르케임의 사회통합가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갈등지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갈등지수가 OECD 국가 3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또 해결지수는 굉장히 30개 국가 비교해서 27위에 갈등 해결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자아가 이제 사회적 자아보다 훨씬 더 높게 돼서 이런 지나친 개인주의, 개인주의에서는 연대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사회적 구속성도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1991년인데 바움마이스터 같은 사람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전화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대가 상대적 박탈까지, 상대적 기대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한 욕구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욕구 불만이 결국은 화가 되고 이 분노가 되고 이 화와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표출되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도피를 하지만 마약이라든가 또 알코올, 약물 이런 중독으로 빠지지만 그러나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들, 이 욕구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은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인호 박사 아주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소속감, 좌절된 소속감, 친밀감이 어느 정도 친밀감이 좀 좌절이 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많고요. 짐이 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른다. 제가 어제 상담한 사람도 바로 내가 가족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해나 이런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잠재력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좀 자살 충동이 자살 치명적 자살 시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조인호 박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얘기인데 라자루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분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은 그 사람이 취약성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요인을 만났을 때 자살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한 가지 또 다른 방어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처 자원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 자원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끝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 1년에 13,000명이 자살한다면 실제로 유가족들 평균 6명으로 해도 8만 명 이상의 유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1년 딱 그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고통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년이면 80만 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결코 개인적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Cry for help. 이 세상이 저 사람 얼굴만 어두워도 저 사람 울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도움을 찾는 울음을 울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자살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경고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이 경고 신호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변사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정서, 행동, 언어 다양한 경고 신호가 있지만 자살 사망 1개월 전의 경고 신호는 죽고 싶다는 얘기들, 또 행동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식사와 수면 상태 변화가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 상태의 변화와 무기력, 대인 기피, 흥미 상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다가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들은 근거리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촉발 요인들이에요. 촉발 요인. 여러 가지 상실 경험들이 자살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요인들이고, 원고리 요인들은 좀 이미 그 사람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자루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대처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자살 문제를 그것만 가지고 자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까 우리 안전 사회적 대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의 보호 요인입니다. 이 자살의 보호 요인은 그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제거하는 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호 요인을 우리가 잘 증진시키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긴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혼자 사는 가족들도 그런 공동체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인지 방식들, 네, 특별히 여기서 인지 방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문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SNS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도움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종교, 또 지역사회 통합, 또 이런 정신건강의 서비스 접근 이런 것들이 다 보호 요인 중에 해당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 요인이 더 증가되기보다는 보호 요인이 더 증가됐으면 좋겠는데 WHO에서 얘기 나온 걸 보니까 여러 가지 가장 기초가 뭐냐면 사실은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 시민사회 여러 기관 단체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고 재정적으로 투여하고 또 감시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특별히 평가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1차, 2차, 3차 자살 예방 계획을 세웠는데 평가가 없이 그냥 넘어가. 물론 평가를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18.2명으로 줄이겠다 했는데 지금 27.3명으로 올라갔어요. 지난해. 그래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양한 5대 추진, 15대 핵심 과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감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좀 제가 특별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이 자살 문제를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삶의 포괄적 지원으로서의 자살, 또 대응 단계별로 다양한 수준별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회 전체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고, 네. 그래서 2026년까지 30% 이상, 지금 13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목표인데, 일본의 자살 예방 대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자살 예방 전략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이런 자살 예방 보도 준칙을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네, 특별히 여기 일본으로 나와 있는 게 도움을 찾는 방법, 도움을 찾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나머지들은 다른 부분들과 좀 비슷하고요. 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 센세이셔널한 또 로맨틱하게 또 정상적인 것처럼 자살을 보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이런 보도 준칙들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 자료는 WHO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낙인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그래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사실 이 헬프 시킹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사회의 가장 자살 문제를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앞서야 될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그 단절과 분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래서 다양한 그 상호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가는지 더 위축시키고 다 정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본처럼 사회적 대처로서의 자살 예방,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폭력 문화, 또 이런 독거노인 문제, 중독,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자살 대책에서 다루고 포괄적으로 자살 예방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화도 오고 고민하고 죽고 싶은 사람을 죽고 싶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생명 존중 문화, 이제 물질 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이 생명 존중 문화가 어떻게 설 자리를 찾을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우리가 가장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종교가 많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지금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살하신 분들이 유가족들, 이분들 가장 큰 피해자들인데 이런 분들을 좀 돕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우리가 정책이 업스트림 정책과 다운스트림 정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건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떠내려오니까. 근데 사실은 위에 상류에서 보면 하류에서 건져내는데 바쁜데 상류에서 지금 왜 거기서 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본도 10년을 내다보고 하거든요. 우리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화와 습관 이것들을 바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호 요인을 좀 증진시키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우리가 좀 더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자살 예방의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몇몇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예방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정부만 혼자서도 안 되고 전문가의 영역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언론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공동체 운동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자살로 배제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화면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현석 총신대학교 중독상담학과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마약 실태와 대응 방안 및 알코올, 스마트폰 중독 등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중독 현상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조현석 교수님은 한국중독융합학회 회장, 한국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단장 등 다양한 직함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국무조정실 마약 예방 대책협의회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1월부터 해외 출장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일정이 잡혀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서 발표를 해야 됐는데 여러분들 좀 뵙고, 사실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자시니까 이렇게 나중에 그 글로 좀 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정말 중독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소위 우리나라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마약, 도박, 또 미디어 이쪽과 관련해서 직접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시설을 다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올해로 34년째 중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알코올 센터도 제가 그 복지부 산하에서 제가 지역사회에 처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전문직 공무원을 5년 동안 하면서 정책 입안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센터를 만들고, 또 미디어 센터 관련해서는 또 학교에서 센터를 받아서 또 운영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마약 쪽에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를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일이 커졌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여름부터 이제 대학교에 마약 관련된 도파민 파티 하자고 해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그 대학생 예방 활동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그 식약처로부터 이제 대학생 예방 활동단 단장을 맡아서 지금 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에 대한 좀 신뢰를 갖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탁상공론자가 아니었다는 거. 저는 교수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어제도 만났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중독자들을 만나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저는 수십 년간 고민했고 일련의 어떤 국가 정책도 저도 입안을 해봤고 지금도 중독이라든지 기타 정책과 관련된 데 관여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한 사람인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정말 수십 년간 고민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사실은 국무총리실 자살예방 정책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장관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하상원 원장님 아까 30년 이상 이 자살 쪽 일하셨다는데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총리실에서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뭐고 이번 달에 몇 명이 죽었고 연령대는 어떻게 했고 방법이 어떻고 이거를 2시간 동안 듣고 와요. 한번 회의 가면. 그러면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도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임기가 2년이었는데 2년 끝나던 차에 저는 손들었어요. 전 그만하고 싶다. 근데 연임을 해야 된다고 3번 더 하게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이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상원 원장님의 걸 아주 존중합니다. 정말 어떻게 30년을 이렇게 묵묵하게 해오셨는지 또 같은 활동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살 문제는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자살자 중에 반절이 중독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하 원장님 이게 맞는지 말씀 주셔요. 목매서 자살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술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을 맸어요. 아프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술 취해서 못한다. 그렇게 제가 총리실에 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이 목이 아픈데도 그걸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도 듣고 해서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사망한 거 보면 산속에 가서 소주 8병 마시고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자살과 이 중독은 불가분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안에도 또 자살이 있고 또 중독이 또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우울한 일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누가 죽었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최근에도 그 애인이 자살해서 상담원 사람을 보게 됐는데 아까 원장님은 6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 다들 멘붕이죠. 그리고 저는 걱정이 이 애인이 자살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자살 문제 피해자가 과연 6명인지 이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은 아들이 사망을 했는데 아들의 그 유골함이 있는데 지금 근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좀 가까운 지인인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살자들에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정말 우리한테 그 주 관심사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보면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근근히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자조 형식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가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자가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돈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제가 30여 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가정이에요. 아까 우리 원장님도 가정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자, 제발 부부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러 갈 때 부부교육부터 시키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알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면 이거는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도 세우고 아이를 낳으면 어떤 나이로 키울 건지 적어도 집은 어떻게 살 거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둘이는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건지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 정말 매번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그게 기본이다. 자, 그 다음에 아이를 출생을 해요.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그게 어디든 좀 부모 교육을 좀 받게 하자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자녀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신체적인 건강은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5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사고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발달 연령에 따른 특징은 뭔지, 그때 부모들은 뭘 해줘야 되는지, 정서 발달. 아이들 키우면서 정서 발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놀지 않고 구석대기에 있다. 어린이집 보내는 이게 사회성 발달. 그때부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애가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다. 이게 지금 정서 발달 단계거든요. 그런 걸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도덕 발달도 봐야 돼요. 아이들 연령대별로 도덕성도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니 해도 아이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고 이후에 이런 자살자들이나 문제 있는 약물 중독자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전히 큰 사람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게 저런 시스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지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걸 알리는 이 캠페인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잘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자살도 해결이 되고 중독 문제도 해결이 되고 기타의 어떤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이나 기타 정부 자문위원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가면 이 얘기를 해요. 좀 교과에 넣든지 중학교쯤 되면은 그때는 아니지만 내가 장가 갈 때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교육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라도 갖게 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가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갖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중독을 어떻게 하자 이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저한테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 사례를 좀 달라고 했어요. 사실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케이스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1년에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 저는 잘못 키운 거다. 어쩌면 부모의 책임이다. 이런 말로 제가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좀 어디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독의 실태나 이런 것들은 뭐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못 듣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까 싶어요. 그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의 문제는 상담을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고로 심리학자이고 그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중독과 관련된 국제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리 상담 하나 가지고 중독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중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는 좋아지지 않아요. 정말 인간 자체를 처음부터 태어난 아이 다루듯이 처음부터 어떻게 살 건지, 가치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빠로서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된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갈아엎어야 될 정도의 굉장히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략적인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만 만드는 게 맞나? 지금 제가 이제 마약 센터 막 만드는 거 전국에 17개 만난다고 손들고 제가 그날 좌장이었는데요. 좌장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어디다가 센터 만들었어요 하는 식으로 이 정책이 가는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해줘야 치유되는지를 고민했는가 이러고 제가 좌장을 보면서 좀 흥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좀 깊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대학생 예방활동단 단장으로 이제 위촉되는 그 사진인데요. 저는 이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날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사진 이렇게 찍으세요, 저렇게 찍으세요 해서 찍었는데 이게 국회 잡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본 공무원들이 저한테 아시는 분들이 다 연락을 한 거예요. 어찌 감옥에 갇혀있나 이러면서 너무 이 사진이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굉장히 와닿았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도 놀랐는데요. 하여튼 마약과 관련된 이제 예방활동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취재가 왔었고 일단 치료 재활보다 예방이 먼저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이걸 하면 좋겠다 하고요. 지금 10개의 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지금 저희가 10개 대학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거고 내년에는 이제 전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할 건데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높다. 네. 여러분 이 마약 문제는 저는 정말 정말 우리한테 남의 나라가 아닌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마약은요 뇌가 녹을 정도로 우리 신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몇 컷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저는 5년 안에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펜타닐이라든지 마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부분에서는 마약을 시키면 짜장면보다 일찍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짜장면 만드는 시간도 없이 지금 여기서 주문하면 바로 도착할 정도로 한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켄싱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 학회를 다녀왔는데 공항 나가는데 전부 널브러졌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었다. 너무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이제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출장을 하면서 그 현지, 제가 또 이렇게 갔던 데들을 둘러보게 되는데
코로나 때 못 가고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미국 LA 우리 지역 주민들 있는 인근이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즉 이렇게 기형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거다. 근데 이 펜타닐이 마약 성분 중에 지금 가장 강력한 그 마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신의약품인 거예요. 여러분 통증일 때 우리 이미 수술을 했거나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펜타닐 이 치료를 우리가 이걸 사용되었어요 나한테.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살이 썩어요. 여러분들 이 마약이라는 건 저는 제가 이제 알코올도 했잖아요. 알코올도 한 17년 하다가 이제 마약을 요 최근에 보면서 이전에는 이제 병원에 왔거나 뭐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보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서 자료를 모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살이 썩는다. 이게 뇌가 녹는다. 이게 그러니까 알코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살이 썩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마약은 알코올보다 정말 뭐 수십 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 저는 너무 놀란 게요. ADHD 약이 마약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을 좀 돋고 아이들이 좀 활력 있게 하는데 이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문이 나서 어머니들이 이걸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마약 성분의 약을 먹이고 있다. 대치동가에서 이런 약물을 팔고 복용시키고 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어디 특강을 가거나 하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주는 음료를 마시면 안 돼. 거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아는 그 경우에는 친구가 마약 담긴 약물을 줘요. 병을 음료수를 줬어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면 또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지금까지 마약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지금부터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을 판매책으로 유인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도박이 다단계처럼 지금 이 학생들 내부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전에는 사다리 타기라든지 비용이 적은 걸 아이들이 했는데 지금 바카라라는 것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 조직도 엄청나게 큰 아주 무거운 주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카지노에서 하고 있는 바카라가 가장 액수가 큽니다. 그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하게 되면 바카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아마 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도박 관련된 곳에 일대 센터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시설, 뭐 외국의 시설을 다 다녀봤는데 카지노에서 가장 고급의 그 시설과 위치와 아무도 거기를 돈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안 들어줘요. 경제적으로 검증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거든요. 거기에 한 번에 배팅 액수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인데 4명이 합니다. 그럼 한 판에 2억 4천이 들어와요. 1, 2분 안에. 근데 혼자 하는 것도 성에 안 차서 3명을 또 내가 사요. 내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대리병적이라고 하는데 2억 4천을 주고 배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박 쪽에서는 액수가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지금 벌써 아이들이 1억 원씩 잃는 아이들이 생겼고 그 아이가 그걸 대리변제하기 위해서 뭘 줘? 얘가 총책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 한 명 소개하면 3만 원씩을 받고 또 그 친구가 잃으면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자기 잃었던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는 뒷전이고 그렇게 친구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그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게 지금 청소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마약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칫하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약 먹고 그리고 이렇게
작곡가 이제 옷게 활발했던 뭐 그리고 뭐 가끔 보면은 마약 먹고 음주운전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마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요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대마는 합법화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은 대마가 합법화될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대학가가 문제가 됐냐 알아보니까요. 이 지금 스카이 정도는 1년에 2,000명, 1,500명에서 2,000명이 들어오는데 그중 아이들이 대마 정도는 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한국 애들하고 같이 대마 피우고 이러면서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마가 합법화가 되면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합법한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느냐. 다른 나라는 합법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서들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70~80%예요. 마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즉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약물들이 굉장히 지금 마약으로 잘못 오남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그 보건복지부 김여국 위원장이 그 하는 거에 제가 주제 강연을 하면서 의사들, 병원 대대적으로 이 마약류가 어떻게 지금 처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긴장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처방이 안 되게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증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 제가 이런 뭐 자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청소년 마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밖에서 증가하고 있다. 네. 하여튼 근데 대표적으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살 빼는 약 이게 좀 사실은 전체적인 마약 성분이다. 사망이 500%씩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천연 마약이었어요. 어떤 입에서 나온다, 양귀비 입에서 추출을 한다든지 이런 천연 마약이 주종을 이뤘는데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신종 마약이에요. 이거는 천연이 아니라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조할 줄만 알면 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합성 마약이 어떻게 돌고 있냐. 우리 아이들 보면 조그만하게 뭐 곰돌이라든지 하는 그 약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쁘게 만들어져서 젤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비용도 저렴하다. 이걸 누가 먹냐는 거예요. 애들이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있다. 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마약류 밀매예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 금액의 차이가 우리나라가 가장 크대요. 가장 비싸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큰 돈을 버니까요. 자, 사범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이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20, 30대가 증가하고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밀매가 증가하고 있다. 마약 재범률은 감소세라고 했지만 약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범죄 유형별 마약류 사범, 투약하는 거, 밀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최근 이제 동향을 보면은 10년간 외국인 지금 외국인들 이제 총리실에 지금 이 마약과 관련된 예방대책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제가 거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19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걸 들었어요. 해양부가 그 마약 밀매 되는데 가장 배가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외국에서 온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이 거의 마약 중독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일이 너무 힘드니까 하고 뭐 이런 이유들로 그 해양부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잊고 있었던, 우리는 주로 뭐 이런 마약류 하면 복지부나 뭐 여가부나 저기 뭐야 식약청이나 뭐 이런 데가 법무부나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9개 부처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하여튼 계속 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 자살 얘기했는데 고의적 자해, 약물을 먹고 고의적으로 자해하는 사람이 73.6%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망자 중에. 근데 여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제, 수면제, 마취제가 자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계속 여자가 지금 젊을 때, 여성은 젊을 때 많이 하고요. 남성은 40, 50대 많이 지금 자살을 할 때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뭐 유사한 자료들이고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합법화한 나라들 벌써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용 마약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의료용 이 마약류 제조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마약류 오남용 이런 조치가 이미 식약처에서 고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신종 마약류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주로 20대가 사용하고 있다. 시계가 지금 몇인지 그래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리나라 뭐 마약류 관리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모 교육 정말 필요하다. 의사 대상 이런 거 얘기를 했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센터하고 병원에서만 시스템을 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외국에서는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요.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다양한 이런 그 쉼터 설치, 직업재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자조모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을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그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출장하고 뭐 기타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 그 총리실에 제가 전문직 공무원을 할 때 도박과 관련된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제 불편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자를 위한 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이게 LA에 있는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11개였어요. 상담센터, 해독, 거주 뭐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되어 있다. 여기 양쪽 도로로요. 쭉 이 11개의 시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성 관련된 식이장애 관련된 시설들은 따로 있었는데 이 시설들을 이 지역 주민들이 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 기부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너네들이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1개 시설이 이 건물 안에 해독센터, 외래센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해독, 우리나라는 중독이 되면 병원에서 2, 3일간 비타민 엄청 줘요. 그래서 깨어나고 개운하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의료 이런 해독 시키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적 소셜, 그러니까 해독을 시키는데 그 고통이 일주일간은 거의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는 뭐 건강증진 이런 거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다. 이게 효과적인 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다. 의뢰 상담센터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 거주시설이에요. 지역사회에 이런 거주시설이 있어서 정말 정말 이분들을 갈아엎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거든요.
아주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족 쉼터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들 문제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쉴 공간도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수강명령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몇 시간 받으라고 명령을 하면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교도소에 이분들 보내놨는데요. 제가 지금 그 법무부에 많은 그 위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교도소에 하루에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30만 원 정도 같은데요. 그럼 한 달이면 900만 원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면서 두 가지 혜택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돈을 좀 줄이고 이 사람들이 생산성을 좀 발휘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기부를 하고 이걸 판매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선을 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직업재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나가게 되면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제가 중독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분들을 회복시키는 1번은 직업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가져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개차반으로 살았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 술 먹고 그 마약 했던 분들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더 심각하게 마약 밀매하고 이런 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 직업을 갖게 해야 된다.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2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 지역 주민들이 기부해서 이분들이 이걸 또 수선도 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였죠. 하여튼 이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시설로 보면 가장 운영을 잘하고 있고 외국에 많이 이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있는 곳이 뉴욕에 있는 데이터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 기관들 나누어서 여기 입소시켜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200명 청소년들 대안학교였어요.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상담해서 너 하지 마. 너 내가 뭐 사줄 테니까 하지 마.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가치관을 어떻게 성립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변화시킨다. 1년 코스로.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마포구에도 있고 은평구에도 한번 관심 있으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이때 이제 2012년에 개소를 했던 감나무집. 왜 감나무집이냐? 개고기집 연상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이 있어서 감나무집이라고 쳤고요. 지금은 신축된 상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상담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또 여성 거주 시설도 여기 향나무가 있어서 집에 향나무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감나무집, 향나무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다녀보니까 되게 좋은 시설에서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집을 구해서 이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있으면 병원보다 여기를 보내시는 게 비용도 10분의 1이에요. 33만 원, 35만 원. 최근에 올렸더라고요. 2만 원 올랐던데 프로그램 훨씬 더 이분들한테 효과적이고 지금 여기서 회복한 숫자는 단순히 외래센터나 병원에서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지금 다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중간집. 이런 집들이 이거 지금 이제 서울시 LH공사에서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약도 끊고 알코올도 끊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시설이에요. 네. 취업도 시키고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만들고 1층하고 지하 해서 다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 지금 제가 오늘 갔어야 될 때가 여기였는데요. 치앙마이 시설이에요. 여러분들 중독하면 막 그냥 다 쥐 나오는 데서 그 프로그램 받아야 될 걸 줄 알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외국에서는 제공도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저도 해보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지내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일단 좋은 데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강서 아율센터도 굉장히 그 시설을 정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또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중독에 문제가 있으면 의료상담센터,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가 다닌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곳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데는 4주 이상은 보험료가 지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4주만 있어라. 한 달도 아니에요. 30일도 아니더라고요. 보낼 생각을 안 해요. 다 지역사회를 가면 무료로 저런 시설이 널려 있다.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상담센터 만들면서 그 지역에 가서 LA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공무원한테 물었어요. 여기 LA에는 이런 지역 상담센터가 몇 개 있나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또 다른 분한테 물었어요. 모른대요. 왜?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시설이.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는 뭐 알코올 상담센터 몇 개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고, 자 프로그램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7, 8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7%를 잘못 들었나? 우리는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1, 2% 이렇게 잡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십 년간을 다니면서 그 팔로업도 하고 보고 있는데 이런 치료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이 중독과 관련된 뭐 기사를 쓰거나 하실 때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센터나 병원이 아닌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걸 좀 앞으로 그 기사화할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교수님 처음 오실 때 최소 30분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1시간 그려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발팀 발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제에 대한 내용 혹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며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일보 문기석 집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로 질문은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하고 오늘 들은 소감만 잠깐만 말씀드려 마치겠습니다. 그 자살에 관한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 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사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금기 여러 개 때문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감추고 자살이라는 단어를 감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아까 원스톱 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조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희 나라는 뭐 관계기관이 너무 많은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힘써 주실 것들이 이런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한 군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하실 분. 네, 한국일보 정원입니다. 저 하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논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살이라는 용어를 그 단어를 언론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제 기억에는 몇 년 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썼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저희 회사만 해도 내부적으로 차라리 자살이라고 쓰는 게 낫다는 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자살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보도를 보는 건 극단적 선택 자살 물론 자살 보도 안 하는 게 맞겠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자살 예방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극단적인 선택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서 자살도 물론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많이 거기 함축하고 있어서 그럴 바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미 일어나는 그런 자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내놓고 이야기해야 또 자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그 유가족들도 어디 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숨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좀 도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쓰실 때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하는 자살 사망.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일본에서는 자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했는데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하성 원장님한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자살이라는 그 용어만 비춰도 계속 그 주의나 뭐 경고 형식으로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그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보도를 하지 말라는 뜻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자살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그 용어를 쓰자마자 아마 또 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희망에 관한 보도를 좀 자살 보도 대신 희망에 관한 보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형식의 보도를 좀 원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거나 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보도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모방 자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살이라고 하는 보도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 만약에 보도 준칙상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자살로 사망하다라는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희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도 예를 들면 자살 위기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살에서 좀 벗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렇게 회복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이상으로 자살한 사람들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만약 나온다면 그런 기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족한 질의응답은 보찬하시면서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태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정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두 분 원장님과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으로 이제 친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있는 현실이고요. 특히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들의 자살 심각성이 더 문제가 커지고 있고 또 청년들의 목숨 자살 시도율은 그보다 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배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이들의 마약과 관련돼서 청소년들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장년들의 문제도 크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 원장님 말씀은 참 자살 문제는 저희가 보도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분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준칙이 수시로